일본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금리 변동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요국 국채값과 통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금리 상승 압박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름잡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대만에 이어 일본과 미국의 기업들까지 대거 참전하면서 치열한 점유율 경쟁이 예고됩니다. 현대차그룹이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같은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추진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신규 임원 3명 중 1명을 40대로 발탁해 안정 속 혁신에 방점을 뒀다는 설명입니다. 미국과 일본 제약사가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 항체 치료제 레카네맙의 FDA 신약 허가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됩니다. 국내에서는 방사성 의약품 전문기업 퓨처캠과 폐행성 뇌질환 조기 진단 전문기업 피플바이오가 대표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연말 잔잔했던 우리 증시에 오늘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배성재 기자와 진단합니다. 배 기자. 네, 말씀대로 오늘 우리 증시는 대외 영향의 어떤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았습니다. 오후 들어서 일본과 홍콩 증시가 3%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우리 양대 지수도 상당히 높은 하락폭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유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예상과 좀 벗어난 하루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중국에서 사실상 기준금리를 의미하는 1년물 대출우대 금리 LPR을 동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최근 중국의 부동산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중국 정부가 이 LPR을 좀 인하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측이 있었는데 동결을 해버린 거죠. 이에 따라서 이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홍콩 항생지수가 부동산주를 중심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후에는 일본은행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일본이 이 통화 완화 정책을 수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일본은행은 코로나19 팬데믹 내내 잘 아시다시피 이 통화 완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따라서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됐었는데 이를 깬 겁니다. 곧장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3% 가까이 폭락을 했고 달러엔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네, 그 덕에 오늘 우리 달러 대비 원화 환율 1,290원 아래로 6개월 만에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의 정책 선회가 내년 4월에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주요 은행들이 긴축을 계속 이어가면서 일본의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자 일본은행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문제는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이어졌던 이 기준금리 인상 도미노라고 할 수 있는 흐름이 좀 정점에 이르렀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이 국채 금리들이 상당히 안정세를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곧장 일본과 미국의 국채 금리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 3년물을 보시면 거의 0%대에 머물렀었는데 곧장 0.03%포인트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엔저를 계속해서 유지해왔던 라스트 사무라이 이 일본마저 금리를 올린 게 상당히 큰 충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속적인 어떤 금리 인상 그리고 다가올 경기 침체 등에 대한 어떤 우려 심리가 좀 더 크게 불거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그동안 일본 투자자들이 저금리로 싸게 돈을 빌려서 해외에다가 채권도 투자를 하고 주식도 투자를 해왔는데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하니까 앞으로 이제 전 세계 주식과 채권 투자를 안 하게 될 거다, 시장이 얼어붙게 될 거다 이런 불안감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아직은 이제 금융 완화 축소 수준이라서 단기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추가 조치가 더 이어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YCC 정책을 아예 폐기를 하는 카드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현재 마이너스인 기준금리를 플러스로 바꾸는 카드가 과연 이 내년에 나오게 될 것인지 이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 주식과 채권 시장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게 투자은행의 전망입니다. 반대로 중국은 오늘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이 LPR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고물가의 몸살을 앓고 긴축의 한창인 다른 국가들과 달리 금리 인하를 포함한 경기 부양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할 것을 기대하는 투자금 유입도 늘고 있는데 나홀로 경기 완화 기조를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 정책 배경과 투자 전략을 유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간 열린 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비 회복을 포함한 내수 진작에 방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과거 2년간 고사 직전까지 갔던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혀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예고했습니다. 인민은행이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 LPR을 5개월째 동결하며 실망 매물이 나오기도 했지만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이 2년 가까이 장기 침체를 지금 겪고 있고 그 원인이 결국에는 강력한 방역 정책과 부동산 규제 후폭풍이었었고요. 그래서 선진국과는 좀 다르게 침체 탈피의 막판에 서 있긴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도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는 있지만 회복 속도 자체는 물가를 일으킬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리오프닝과 경기 부양책으로 경제 회복이 점쳐지는 중국 증시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후강통과 선강통을 통한 유입 자금은 10월에 바닥을 찍고 11월부터 크게 늘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증시는 상해 종합지수 기준 약 10%가량 반등했습니다. 중학개미로 불리는 국내 중국 주식 투자자들의 매수세 역시 이때를 기점으로 늘고 있습니다. 11월 본토 증시와 홍콩 증시의 매수 금액은 그 전달에 비해 35%가량 늘었으며 이 기간 회천기술, 비아디, 간펑 리튬 등이 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소비 확대 등의 정책 효과가 내년 하반기부터 가시화할 것으로 분석합니다. 자국 내에 자금률이 낮은 산업들, 반도체라든지 에너지 부품들, 핵심 산업들에 대한 좀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IT 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제로 코로나 완화를 통해서 의료 서비스나 이런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헬스케어 업종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국내 증시에서는 화장품과 여행, 면세점 등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위드 코로나 정책 효과의 본격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네, 이제 개별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연말 들어서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하면 이거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바타 2. 그런데 지금 흥행에 좀 실패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요? 미국에서의 소식입니다. 이 아바타2가 미국 박스오피스에서 좀 실망스러운 성적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아바타2가 개봉 첫 주 티켓 매출이 4억 3,450만 달러였습니다. 네. 당초 시장 예상치가 5억 달러였거든요.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고 당연히 아바타2를 제작한 월트 디즈니의 주가에 타격을 줬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디즈니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4% 넘게 하락한 85.78달러에 마감을 했고 장외에서도 아직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0년 3월 이후 3년 만에 최저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체감하고 있는 상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영화관 예매 현황을 보면은 앞으로 연말 동안 몇 주 동안은 계속 매진 행렬이던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지금 아주 초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오늘로 개봉 일주일째를 맞았습니다. 오전까지 집계된 것만으로 누적 관객 수가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개봉 7일차 만의 성적이고 전작인 아바타가 이 300만 명을 넘어선 게 9일 차에 넘어섰거든요. 상당히 이틀 더 빠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봉 일주일 내내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좌석 점유율 75.8% 그리고 실시간 예매율이 81.2%로 상당히 높습니다.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번 주말에 500만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좀 아주 빠른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불안한 지점이 있는데 영화가 상영되는 스크린 수가 전작에 비해서 4배입니다. 그러니까 아바타2가 2,700관이고 전작이 700관입니다. 그러니까 초반 돌풍은 초반 돌풍이고 좀 이후에 좀 흥행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입소문에 따라서 앞으로 흥행 성적이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게 흥행을 한다. 국내 기업들 중에 좀 수혜를 볼 만한 그런 기업도 있을까요? 흥행을 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아바타2는 디즈니가 직접 배급을 맡았고 국내에서도 이 디즈니 코리아가 배급을 하기 때문인데 다만 디즈니와 사업적으로 좀 얽혀있는 곳들이 관련주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바른손 E&A와 SM 라이프 디자인이 그 회사들인데 바른손 E&A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의 파트너사인 투썸 디지털 아이디어를 자회사로 인수합병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특수효과 제작 업체인데 아무래도 좀 이 회사가 파트너사기 때문에 좀 더 흥행을 했을 때 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
예. SM 라이프 디자인은 디즈니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함께 이 특징주로 좀 테마주로 좀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보니까 이 기업들 주가 다 떨어졌던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의 흥행이 좀 저조했던 것이 영향을 미쳐서 디즈니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것이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고, 또 그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차익 실현 물량들이 대거 나온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극장가가 좀 활기를 찾은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흥행몰이 속의 멀티플렉스 업계의 4분기 실적이 상당히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돼서 좀 이 CGV의 어떤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것만큼 좀 좋은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뉴욕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 정말 안심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 오늘로 4거래일째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 시장 이슈 오민지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오늘 어떤 소식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서학금이 순매수 1위 종목이죠. 테슬라입니다. 올 들어 주가 추락을 이어오던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CEO 사퇴 가능성에도 주가에는 별다른 시장 반응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일론 머스크 리스크로 위기를 맞고 있는 테슬라의 전망에 대해서 월가는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소식에 주가가 정말 요동쳤습니다. 결국에는 좀 미미하게 마무리가 됐다는 건데 주가 흐름 어땠습니까?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일 테슬라의 주가인데요. 머스크가 트위터 CEO 사임 투표를 진행하면서 장 초반에는 5%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급등세를 멈췄고요.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2020년 11월 수준으로 주가는 돌아왔습니다. 네. 이날 테슬라의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0.24% 하락한 149.87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투표 결과에 따르면 58%의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CEO 사임에 찬성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머스크가 사임을 하게 된다면요, 테슬라에는 좀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월가의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요,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미적지근한 반응입니다. 그러면 트위터 CEO에서 일론 머스크가 물러나면 테슬라의 호재다, 이렇게 보는 월가 시선들이 많은가요? 네, 이 테슬라의 전문이라고도 하는 테슬라 전문 애널리스트, 이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연구원은요, 머스크가 트위터 CEO 자리에서 내려오면 테슬라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트위터뿐만 아니라 테슬라 CEO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주식을 4조 7천억 원가량 보유하고 있는 3대 주주죠. 레오 코거는요, 테슬라는 지금 풀타임으로 일할 CEO가 필요하다라면서 머스크가 물러나고 애플의 팀 쿡과 같은 관리 능력이 뛰어난 CEO를 영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테슬라의 주주이자 국제안보 전문가인 조 시린 시온도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에 뛰어든 이후 내가 보유한 테슬라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라면서 머스크를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머스크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길 바란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보셨다시피 굉장히 강경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앞서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자금을 위해서 테슬라 지분을 많이 매각했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였습니까?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일론 머스크는 지분을 약 2,200만 주, 36억 달러를 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올해 4월과 8월 또 11월에 이어서 네 번째 지분 매각입니다. 올해만 일론 머스크의 매각 지분이 총 9,420만 주에 달합니다. 추정 평균 매도 단가는 243.5달러인데요. 이로써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율은요, 1년 전에 17%였다가 현재는 13.4%로 하락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셈입니다. 예, 그러니까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CEO의 이런 행보가 정말 못 믿어올 수 있겠는데, 그럼 앞으로도 추가로 지분 매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이 좀 나오나요? 그죠. 확실한 건 일론 머스크 본인만 알고 있겠지만 네. 추가
추가 지분 매각이 없다. 이런 장담은 좀 못하겠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자금 때문에 조달한 대출로 인해서 이자 비용만 연간 약 10억 달러에 달한다.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머스크가 계속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예. 투자은행인 오펜하이머도요. 트위터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추가 자금이 투입될지 불투명하다라면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평균 수익률로 하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쯤 되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CEO가 거의 동일한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일단 CEO 리스크로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좀 회복이 될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이미지가 혁신가 또 창업가의 이미지에서 우편향과 충동적인 이미지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테슬라에 대한 대중 이미지도 많이 추락했는데요. 블룸버그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신물이 난 사람들을 위한 전기차 구매 가이드라는 기사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보급형 세단인 모델 3의 대안으로 기아의 EV6, 독일의 BMW i4, 스웨덴의 브랜드인 폴스타2를 추천했는데요. 네.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호감이 테슬라 브랜드 또 수익 악화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사임을 하면은 테슬라 측면에서는 좀 괜찮아질까요? 어떤 시각들이 나오나요? 그러면 좋겠지만 테슬라에도 상황적으로 좀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전기차 수요 둔화가 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골드만삭스도 글로벌 전기차 공급량이 늘어나는 반면에 경기 둔화로 수요는 줄 것이다 라면서 내년 테슬라의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4.90달러에서 4.50달러로 낮췄습니다. 목표 주가는 305달러에서 235달러로 대폭 좀 하향 조정을 했고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도 테슬라의 주가가 반토막 나면서 PER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면서도 이 PER이 의미가 있으려면 수익성과 성장세는 현재로 유지하면서 생산량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녹록치 않다라는 겁니다. 스페어 인베스트에서도요. 내년은 수요 증가 또 수요 둔화와 공급 증가로 전기차 업황이 악화될 것이다. 또 테슬라의 주요 고객층인 중산층이 경기 침체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좀 우려스럽다. 이런 분석입니다. 아직 사임에 대해서도 불투명하고요. 여전히 트위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테슬라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계속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 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에도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높은 수준의 금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먼저 전민정 기자입니다. 내년 중 물가 상승률이 상고 하저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점차 낮아지더라도 물가 목표치인 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은행의 내년 통화정책 방향이 물가 안정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한때 6%대로 오갈 정도로 치솟던 물가가 내년에는 내려가는 모양새를 보이겠지만 둔화 속도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크다는 진단에서입니다. 국제유가는 낮아졌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유가 오름세를 자극할 수 있는 변수. 내년 전기요금도 그간 누적된 원가 상승 부담이 반영되면서 지난달 금통회 당시 전망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 물가가 넉 달째 상승폭을 키우며 당분간 5% 안팎의 고물가는 이어질 것이란 분석.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못 박은 이 총재는 내년에도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내외 경기 둔화폭 확대와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은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경기가 예상보다 어려워지거나 하반기에도 흐름이 좋지 않을 경우 경기 침체로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경기 전망을 1.7%로 하고 있고 특히 상반기에는 경기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좀 예측한 만큼 이것이 침체로 가느냐 안 하느냐는 그 보더라인에 지금 있다고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물가와 경기 흐름 모두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다수의 금통위원들이 예상했던 연 3.5%라는 최종금리 수준도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선 다음 달 새해 첫 금통위에서 논의할 예정. 미 연준 등 주요국 정책금리 변화까지 감안한 정교한 대응 전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앞으로의 통화정책 흐름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심층 분석합니다. 김 기자, 지금 시장의 관심은 앞으로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까 하는 부분일 텐데 지금 오늘 힌트가 될 만한 발언이 하나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총재는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의견은 이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시장 예상치인 3.5%보다 최종 금리 수준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좀 열어둔 모습인데요. 다만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 변화가 있다면 1월 금통위에서 세부적으로 밝히겠다라면서 좀 매듭을 지었는데요. 그만큼 시장 변화에 맞춰서 긴밀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지금 시장 상황이 변하면이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장 상황이라는 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걸까요? 일단 크게 보면 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또 마지막으로는 경기 침체 진입 여부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입니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최종금리 전망치인 연 3.5에서 3.75%를 크게 변화시킬 정도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연준이 이번 12월 FOMC에서 내년 말 최종금리 수준을 4.6에서 5.1%로 상향 조정하기는 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이미 지난 11월 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11월 금통위가 열리기 전이었죠. 이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미 시장에 힌트를 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금통위에서 이 금통위원들이 최종금리 수준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때는 이 미국의 기준금리 상향 조정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돼서 의견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통화정책의 주요 변수는 이 두 번째 요인이 물가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이 전민정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한국은행은 내년에 물가가 상고하저 흐름을 보이면서 점점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물가 장기적인 목표치, 즉 2%를 웃도는 이 높은 수준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 오름세가 얼마나 빨리 둔화될 것이냐 이 속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라고 좀 진단을 했는데요. 네. 자료 화면으로 이 물가 예측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들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 한 치 앞을 좀 명확히 내다보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상쇄되기도 하고 좀 복합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또 주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물가 안정화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금리의 추가 인상폭이 시장 예상치보다 더 커진다든지 아니면 이 인상 기조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창용 총재가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경기가 침체되면 이것도 또 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은? 이 총재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을 했는데 이 경기 침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경계선 상에 있다라고 좀 답했습니다. 네. 1%대 경제 성장률, 좀 자료화면에 보시면 2000년대에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이 있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사실 이미 각종 지표로도 또 확인이 되고 있죠. 예. 올해 3월부터 무역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이 카드 사용액이나 백화점 매출액 등 이 내수 지표 역시 가라앉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총재는요, 이 경기 침체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통화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물가 안정에 있기 때문에 이 섣불리 금리 인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좀 명확히 다시 한 번 더 했습니다. 이 금리 인하는 물가 상승률이 중장기적인 목표치인 이 2%에 수렴하고 있다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그때부터 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가 둔화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워낙 큰 상황이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설령 금리 인상 기조가 멈춘다 하더라도 실제 인하로 돌아서기까지는 내년 말이나 그 이후 내후년 정도
정도나 돼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사실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을 때 우리가 침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1.7%면은 침체까지는 아닌데 문제는 1.7%도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점이겠죠. 예, 그리고 또 경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더라도 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걱정이 되는 건 가계와 기업들 이자 부담입니다. 상당하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가계부터 보면요. 이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기간 이 차주가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만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이 평균 180만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평균치에 불과하고요. 실제로는 주택담보대출만 하더라도 금리가 3%대에서 6%대로 2배 이상 오른 차주들이 상당합니다. 이 만약에 30년 만기로 5억 원을 대출받은 차주다라고 한다면 한 달 원리금만 210만 원에서 300만 원대로 이미 90만 원 가량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당장 다음 달에 0.25 혹은 0.5%포인트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되어 있잖아요. 예.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것만큼은 은행권에서도 사실 달리 방도가 없기 때문에 차주들의 부담은 여기에서 더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가계 부담도 그렇지만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금리에 취약한 이 중소기업들의 흑자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 증가율은 전년 대비 3.9%를 기록했지만 대출 이자 비용은 같은 기간 20%를 넘어서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대출의 경우에는 사실 신용도에 따라 무보증 대출이 주로 이뤄지다 보니까 금리 부담이 가계에 비해서 더 빨리 그리고 더 크게 나타나는 측면이 좀 있는데요. 실제로 은행권에서 취급한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를 좀 살펴보면 이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되기 전이었던 지난해 7월과 비교했을 때 3%포인트 이상 금리가 올랐습니다. 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한 차례 더 연장이 되긴 했지만 내년 9월에 또 만료를 앞두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금리 대환 대출 확대나 또 세제 지원과 같은 각종 정부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심층 분석했습니다. 우리 수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반도체 분야의 내년도 업황에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 가늠자로 인식되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3위 기업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인데 매출이 반토막 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양현주 기자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현지 시간 21일, 우리 시간으로 22일 새벽 올해 9월부터 11월에 해당하는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마이크론의 자체 전망에 따르면 매출은 작년 대비 반토막이 불가피해 메모리 불황의 직격탄을 확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메모리 중심 마이크론의 부진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예고편에 해당합니다. 마이크론과 가장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SK 하이닉스. 증권사들은 SK 하이닉스의 4분기 매출이 53%가량 급감하고 적자 전환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역시 4분기 반도체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23% 가까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반면 파운드리를 주력으로 하는 대만 TSMC의 경우 선방하며 메모리 기업들과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TSMC의 올해 4분기 매출액은 26조 원에서 27조 원으로 전망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객사의 반도체를 대신 생산해줘 상대적으로 경기 영향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TSMC는 지난 3분기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4분기에도 TSMC의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어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더 벌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 부진이 점쳐진다면 이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분야는 더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국 내 최고 기업들을 꾸려서 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내용 산업부 정재용 기자와 심층 분석합니다. 정 기자, 일본 최대 기업들이 뭉쳤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에 8월 달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 라피도스라는 기업을 일본 기업들이 8개 정도가 만나서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 기업들이 나온 우리가 다 들어본 기업들이거든요. 도시바 메모리를 하던 그러니까 옛날 도시바 메모리였죠. 키옥시아와 소니,
그다음에 뭐 이런 기업들이 8개가 뭉쳐서 네. 만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제 이 기업에 700억 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6,650억 원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는데 2027년까지 2나노미터 이제 파운드리 공정을 적용해서 첨단 반도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죠.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좀 설명을 했습니다. 라피더스라는 이름 자체가 좀 특이하잖아요. 네. 찾아보니까 라틴어로 빠르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만큼 기술 격차를 빠르게 삼성전자와 TSMC의 추격을 빠르게 가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네. 이 공정 기술력 속도로만 보면 사실 27년도에 2나노미터 이제 파운드리 공정은 빠른 편은 아닙니다. 지금 3나노미터에서 TSMC와 삼성전자가 경쟁을 하고 있고 TSMC가 약간은 좀 뒤처졌죠. 내년에 양산을 하니까. 네. 여기서 이제 25년도에 2나노를 이제 하고 27년쯤이면 이 두 기업은 1.4나노로 향하게 되는데 일본은 사실 파운드리에서 이전 첨단 시스템 반도체에서 이런 기술력이 아예 없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 기술에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모두가 뭐 잘 알겠습니다만 TSMC가 압도적인 1위고 이 시장에서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점유율을 많이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이 시장에 일본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단기에 따라잡는다는 게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투자 금액만 봐도 좀 그렇거든요. 올해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에 투자한 시설 투자 금액이 47조 원입니다. 그 TSMC가 투자한 금액도 한 좀 하향 조정했는데 그게 45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정부가 얼마를 주고 이번에 또 일본 8개 기업들이 만들어서 출자 총한 금액이 우리 돈으로 한 7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지원한 6,600억 원 정도에 700억 원을 더해도 1조 원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같은 산업은 이게 계속해서 공정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막대한 시설 투자가 이렇게 동반이 돼야 되는데 때문에 이래서 일본의 자국 내에서도 뭐 아사히 신문 같은 곳에서도 중국 반도체도 경쟁이 안 된다라고 자국 내 비판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와 기업들도 이거를 모를 리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렇게 대대적인 변화를 준다. 어떤 의도로 봐야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기술력에서 이제 시도를 한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데 첨단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부분에서 역량을 좀 쌓아가겠다는 의도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라피더스 설립이 그러니까 이제 한 1990년 지금 표에 나오는 것처럼 요즘에 그 재벌집 막내 특정 이제 드라마에서 또 이런 배경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때 이 90년 그러니까 30년 전에 일본 반도체 기업들 순위를 보면 저게 전 세계 시장 그 순위거든요. 일본 기업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일본은 지금 향수를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 주도하에 여러 가지 반도체 육성 전략들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좀 많이 없는 게 메모리는 그래도 도시바 메모리 그러니까 키옥시아가 좀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첨단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TSMC 사실상 파운드리는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어떤 설계 역량을 좀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의도로 좀 파악이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좀 2030년 이후에는 사실은 파운드리는 설비가 많이 투자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 역량부터 좀 먼저 쌓은 다음에 30년 이후엔 파운드리까지 좀 넘보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라피더스 설립에 좀 참여한 기업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 반도체 역량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키옥시아도 있고 여기는 이제 낸드 플래시에서 삼성전자 다음 가는 점유율 2위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소니는 예전에 제가 나와서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지 센서 이것도 시스템 반도체 가운데 하나인데 압도적으로 전 세계 시장 1위인 기업입니다. 네. 뭐 르네사스 같은 자동차 기업들도 있는데 뭐 아직 이런 조그마한 분야에서 일본이 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설계 역량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지금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도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기공식도 했지 않습니까? 미국과 일본에도 지금 구마모토현에 TSMC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설비 양산 체계를 돈을 엄청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TSMC의 공장을 일본으로 끌어들여서 설계는 일본 기업들이 하고 여기에 좀 미국의 IBM이 이제 좀 기술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설계 역량을 끌어올리면서 TSMC의 생산 설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을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TSMC가 지금 일본에서 좀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 공장도 만들어서 여기에서 그 10나노 이하 그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건 대만 외에는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기술력 향상은 미국이 돕고 생산은 TSMC가 도맡아서 해주고 이거 한국을 좀 견제하는 행보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좀 한국을 견제하는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반도체 전문가들이 조금 해석하기로는 그러니까 일본의 조금 이런
자국 내 요새 반도체 패권주의가 좀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권주의를 좀 강화, 반도체 자국 내 공급망도 강화를 하면서 지금 일본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약간 소부장 분야이잖아요. 소부장도 조금 강화를 의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일본이 이제 반도체 장비를 잘하잖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그 기술을 이제 개발함으로써 그 기술에 맞는 반도체 장비와 소재를 삼성전자나 TSMC한테 판매하는 데 유리한 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나노 공개를 이렇게 해봤다 했더니 우리께 반도체 장비와 소재가 이렇게 특성이 잘 나오더라. 이제 아까 일본 내에서도 좀 비판 여론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네. 한국과 대만에서는 일본의 이런 시도에 대해서도 좀 우습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는 최근에 공교롭게도 3분기 이제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이제 수치가 좀 발표가 됐는데 주요 업체 가운데 매출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역선장을 했습니다. TSMC의 매출은 좀 올랐고 시장 점유율도 좀 올랐는데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2분기에 16.4%에서 3분기에 15.5%로 0.9%포인트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가 없고 일본이 이런 시도를 한다고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산업부 정재훈 기자와 심층 분석했습니다. 네, 알츠하이머 치료 신약 허가가 임박했다고 합니다. 내년에 이르면 이제 내년 1월 초에 FDA 승인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내 일부 기업도 수혜가 예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IT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알츠하이머병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완벽한 치료제가 없는 영역 중에 하나기도 한데 이게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심각한 그 약물 부작용 때문인데요. 네.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에 나섰지만 이제 심각한 부작용의 개발을 포기했었습니다. 실제 지난해였죠. 이제 미국 FDA로부터 이제 긴급 승인되며 역사상 첫 알츠하이머 이제 치료제로 평가받았던 이제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의 아두헬름은 이제 부작용 논란에 지난 6월 임상 4상을 중단했습니다. 네. 다국적 제약사인 이제 스위스의 로슈도 이제 올해 항체 치료제 크레네주맙의 이제 임상 3상 중단 소식을 알렸고 도전 중인 또 하나의 치료제 그 간테네루맙 역시 이제 글로벌 임상 3상에서 1차 평가 변수를 충족하는 데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파이프라인 현황이 좀 나오고 있지만 여태까지는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좀 완벽한 치료제가 나오지 못했었는데 지금 그러면 이 부작용을 극복한 치료제가 곧 나온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과 일본 제약사 에자이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이제 항체 치료제 레카네맙이 이제 그 주인공입니다. 네. 최근 이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이제 1,800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에서 인지력 감퇴가 27% 줄어든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초 미국 FDA의 승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레카네맙 역시 이제 약물 부작용에서 자유롭지는 않은데 바이오젠과 에자이는 이제 성공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알츠하이머가 또 인간이 극복 못한 불가의 영역인 만큼 또 기대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레카네맙 이 신약이 허가되면 글로벌 제약 시장에도 좀 큰 변화가 생기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레카네맙은 이제 사람의 뇌 속에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이제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안티 아밀로이드 베타 치료제가 나온다면 오는 2024년 14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간 부작용의 이제 개발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제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 역시 다시 임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좀 어떤가요? 레카네맙 출시로 좀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알츠하이머 양전자 이제 단층 촬영, 즉 PET 진단 제품을 보유한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국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선 임상 과정에서 PET 촬영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즉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사용하려면 이제 환자의 뇌에 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이제 판단해야 하고 네. 이 과정에서 이제 PET 촬영이 이제 필수적이라는 얘기인데요. 국내 기업 가운데서는 이제 방사성 의약품 전문 기업 퓨처캠과 퇴행성 뇌질환 조기 진단 전문 기업 피플바이오 두 곳이 우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퓨처캠은 이제 29번째 국산 신약인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용 조영제인 이제 알자뷰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제 매출 규모는 작지만 이제 향후 PET 촬영 시장 잠재성을 감안하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피플바이오 역시 이제 지난 2018년 국내 식약처로부터 알츠하이머 이제 혈액 검사 키트에 대한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받았는데요. 최근엔 알츠하이머 이제 혈액 검사 브랜드 알츠온을 출시하며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퓨처캠, 피플바이오 성장 가능성에 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기업 외에 또 주목해볼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이제 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이제 수요가 높아 대량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상업 생산에 들어가면 항체 위탁 생산, 즉 CMO 기업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특히 바이오제는 지난 4월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공동 주주이기도 했습니다. 또 비상장 기업 가운데서는 뇌질환 영상 인공지능 솔루션 전문 기업인 뉴로핏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진단인데요. 이미 뉴로핏은 레카네마비 이제 타깃으로 하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인공지능으로 진단 보조할 수 있는 솔루션인 스케일팻을 이제 출시한 바 있습니다. 네. 레카네마비의 이제 부작용 우려가 여전한 만큼 이제 효능과 안정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뉴로핏 같은 이제 플랫폼 기업에 대한 니즈가 커질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네, 일단 국내 기업들에게도 좀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만큼 이제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IT 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총괄하는 글로벌 전략 오피스 GSO를 신설했습니다. 자율주행과 수소 연료전지 분야의 책임자를 전격 교체하는 인적 쇄신도 단행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그룹 차원의 미래 모빌리티 컨트롤 타워인 GSO를 신설했습니다. GSO는 전기차 전환과 소프트웨어, 스마트시티 등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주도하는 한편 도시망공 모빌리티와 로봇 등 새 먹거리 분야를 개척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조직을 이끌 사령탑엔 김흥수 부사장이 발탁됐습니다. 김 부사장은 이전에 미래성장기획실장과 EV 사업부장을 겸직하면서 미래사업 구체화와 상품 전략 고도화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이번 정기 인사에서는 224명이 승진한 가운데 신규 임원 176명 중 3분의 1을 40대 젊은 임원으로 채웠습니다. 40대 임원들의 약진은 연구개발 분야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40세인 박영우 상무가 인포테인먼트 개발실장에 승진 임명됐고 자율주행 사업부장과 수소연료전지 개발센터장도 모두 40대 임원으로 새로 배치됐습니다. 미래기술 선점을 위해 연공서열보다는 젊은 인재를 대거 발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존 자율주행 사업부를 이끌던 장홍준 전무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고 수소연료전지 개발센터 수장이던 김세훈 부사장은 1년 만에 자리를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여성 임원 7명도 새로 선임했습니다. 앞서 있었던 사장단 인사를 최소화한 가운데 미래 인재를 전면에 내세우는 임원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안정 속 혁신에 방점을 뒀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카드사 앱 하나로 여러 회사 카드를 모두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번 주 시작됩니다. 또 이르면 다음 주에는 아이폰 이용자들을 위한 애플페이도 국내에 상륙하는데 바야흐로 간편 결제 전쟁이 시작될 조짐입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KB 국민카드 앱인 KB페이에서 하나카드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한 카드사 앱에서 모든 카드를 불러와 결제할 수 있는 오픈페이가 22일 공식 출범합니다. 현재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가 시범 서비스를 운영 중이고 이후 신한카드를 시작으로 롯데와 우리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도 합류할 예정입니다. 기존 삼성페이가 주도했던 간편결제 시장에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사들이 무섭게 점유율을 올리자 카드사들이 반격에 나선 겁니다. 첫 번째가 고객 편의성 제고고
두 번째가 플랫폼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각 카드사들이 이제 페이에 대한 간편결제 플랫폼으로 종합금융 플랫폼 만들겠다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플랫폼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아이폰 사용자들이 오랜 기간 기다렸던 애플페이도 이르면 내주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금융당국의 약관 심사를 끝낸 애플페이는 현대카드 독점으로 국내 서비스가 시작되는데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유입되면 간편결제 시장에서의 점유율 역시 상당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간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사들은 다양한 포인트 제공 혜택을 통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사용자 확대에도 주력해왔습니다. 이 시장에 오픈페이에 이어 애플페이까지 뛰어들면서 간편결제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역시 실물 카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수단이 늘어나는 만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쟁이 강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옵션이 많아진다는 거고요. 서비스 수수에 대한 부분도 인하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호환이 가능한 단말기 인프라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소비자들의 거래 편의성을 얼마나 높이냐가 관건으로 떠오른 만큼 점유율 경쟁을 위한 카드사들의 세부 전략 마련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오래된 의류 재고를 버리지 않고 새로운 스타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패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폐 플라스틱에서 소재를 뽑아내 옷감에 활용하는 업체도 등장했습니다. 김혜원 기자입니다. 20이라는 숫자 태그, 이 옷의 남은 수량을 의미합니다. 의류 재고를 해체하고 재조합해 만든 옷인데 대량 생산되는 기존 옷들과 달리 희소성이 있는 게 강점입니다. 해체한 스웨트셔츠의 몸판에 항공점퍼 소매를 더해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기도 하고 남성 다운을 잘라붙여 색다른 머플러나 파우치를 완성하기도 합니다. 이 패션 업체는 판매되지 않고 3년이 지나 소각될 위기에 처한 의류 재고를 새로운 스타일의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기반 패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군에서 사용했던 텐트, 낙하산, 자동차 에어백과 카시트 등 버려지는 소재들도 신선한 디자인의 제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자사 브랜드 기준으로는 3만여 벌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코드가 벌써 올해로 10년 차 되는 브랜드거든요. 꾸준히 이렇게 진정성 있는 스토리로서 접근을 하니 소비자분들께서 이제 찐팬이 돼주시고 또 매니아가 돼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버려지는 옷뿐 아니라 폐 플라스틱을 이용해 의류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배 많은 기존 원유 소재의 폴리에스테르 대신 폐 플라스틱에서 뽑아낸 친환경 소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SPA 업체는 폐 페트병을 소재로 한 재생 섬유를 활용해 의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즌당 약 4,800만 개의 페트병을 회수해 기능성 의류 제품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전체 폴리에스테르의 16%를 친환경 소재로 전환했습니다. 이전 시즌까지는 그 소재의 일부에만 재생 섬유를 사용하였지만 이번 FW 시즌부터 100% 재생 폴리에스터 원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는 2030년까지 전체 소재의 약 50%를 재활용 소재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소재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패션업계가 의류 제작 과정에서 재활용과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패션이 낭비가 아닌 가치 소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여은입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정정식 의원,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회사법 단일화의 쟁점과 과제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에 흩어져 있는 회사법안을 단일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학계와 법조계, 재계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 열렸습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은 회사법의 단행법화를 통해 기업가 정신의 발현을 돕고 기업의 자율과 혁신을 장려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회장 후보자로 지명된 진옥동 현 신한은행장의 뒤를 이어 한용구 부행장이 새 행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자회사 경영관리위원회를 열고 계열사들의 최고 경영자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신임 한용구 행장은 영업전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영업통으로 평가됩니다. 이 밖에도 신한카드의 문동권 신한카드 경영기획 그룹장이
신한투자증권의 김상태 대표가 각각 최종 추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아파트 직거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이 지속되는 가운데 급하게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집주인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직접 매수인을 찾아 나서는 사례라고 합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13,700건 가운데 20%가 직거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심한 거래 절벽 속에 집을 어떻게든 팔려는 매도인과 싼 매물을 잡으려는 매수인이 온라인에서 만나 거래를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이버 카페를 비롯해서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부동산 직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매매는 안전이 중요하다 이런 인식 때문에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했지만 최근엔 플랫폼이 중간에 매매 대금을 맡아주는 에스크로나 전자계약서 같은 보조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이 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포스코그룹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이자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 확보에 올인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포스코그룹은 2025년까지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사업에 우리 돈 2조 5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 원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광물로 리튬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배터리 전쟁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리튬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97,000원으로 1년 새 3배 급등했습니다. 특히나 포스코가 확보한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는 볼리비아, 칠레와 인접한 리튬 삼각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리튬 삼각지대에는 전 세계 리튬의 65%가량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18년 당시만 해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리튬 사업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염호 인수 후 매장량 측정 결과 인수 당시 추산했던 것보다 6배가 많은 리튬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포스코는 현재 2단계 리튬 공장 프로젝트를 준비 중으로 2030년까지 4단계 증설을 통해 지금보다 생산량을 4배 더 끌어올린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